20대 젊은 당대표 돌풍에 힘입어 국민의힘 입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온라인으로 10,000명가량이 입당했고 이 중 88%가 남자였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 특임 장관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21번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대선 전략을 내놨습니다. 보수, 중도는 물론 진보 진영 이탈 세력까지 아울러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원 설립자인 서울시 의원이 출근길에 상습적으로 유치원 통학 차량을 이용해 논란입니다. 혼자 탑승했는데도 일반 차로가 아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의원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추진됩니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차액의 10% 한도 안에서 현금 포인트를 되돌려줍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플랫폼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위험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청년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386 세대 이후 정치권에서 청년은 그다지 각광받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MZ세대는 다릅니다. 지난 4월 재보선과 이준석 열풍에서 투표로 영향력을 과시했죠.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넘는 2030의 힘은 내년 대선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을 21번이나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최수영 기자입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준석 현상을 의식한 듯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청년 특임 장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 대표는 35분여간의 연설에서 청년만 21번 언급하며 2030 민심 다독이기에 집중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언급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의 탈당을 권유한 것을 소개하며 당이 바뀌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12명의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한다며 친문 강경 지지층과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연설을 두고 말에 그치는 변화와 혁신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청년을 향한 민주당의 구애 작전은 대선 기획단 구성에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청년위원들을 다수 포진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은 이들 대선 주자 간의 갈등이 먼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위원들을 다수 포진시키는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흥행을 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단장은 안정감 있는 인사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대선 주자들 간 갈등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제 가짜 약장수 발언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계신데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당원 동지들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노골적인 비판에 더해 윤영찬 의원은 건강한 토론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폐쇄적 인식이라며 이왕 이렇게 된 것 약을 팔아보겠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진화에 나서면서도 여당 심판 메시지가 나오는데 경선 연기 얘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선 연기에는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경선 연기 문제는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말고 당명을 새로 짓자 국민의당이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서면서 합당이 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두 당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합당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 대표는 전쟁 같은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동네 카페 번개 회동 이후 나흘 만에 다시 만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합당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합당 과정을 또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합당 과정을 또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두 당 간의 통합 논의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버스에 시동을 걸기 전 합당으로서 혁신 의지를 보이자며 대통령 경선 시작 마지노선인 8월 말을 합당 시한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대표는 합당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회동이 끝나자마자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안 대표는 합당 후 당명을 바꾸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이전 논의에 없던 내용이라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연유에서 그런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인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되면은 협상 실무 책임자를 정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협상 실무단이 꾸려지는 대로 합당 선언을 먼저 하자고 제안한 것도 협상 난항을 예상한 쐐기박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합당 논의 등을 이끌 국민의힘 사무총장에는 삼선 한기호 의원이 유력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준석 이전과 이후 국민의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온라인으로 새로 입당을 했는데 그중 60%가 30대 이하였습니다. 기존 당원의 70%가 50대 이상인 걸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인데요. 온라인으로 새로 입당한 이의 90%가 남성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들은 대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20대에서 30대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인증글들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실제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지난 한 달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이 2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대표 본경선이 시작된 최근 2주간 온라인을 통해 당원에 가입한 사람이 9,880명입니다. 이 중 88.4%가 남성입니다. 나이대별로는 20대가 31.7%, 30대가 27.5%로 30대 이하가 전체 온라인 가입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2030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국민의힘에 어떤 호응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저희 당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젊은 층의 호응에 힘입어 당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투표권 정도만 부여해서는 그들의 정치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야 되고요. 새롭게 가입한 당원들은 월 1,000원의 당비를 석 달간 내면 책임 당원이 돼 향후 대선 경선 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경선일을 역산해보면 7월 초까지 당원 가입을 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젊은 층의 당원 가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입당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영남 50대 이상 위주의 33만 당원 지역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측근을 통해 첫 집권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보수를 중심으로 중도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이탈 진보까지 아우르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만 기대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대선의 승리 전략과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보수와 중도를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지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민주당이 국회에서 174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압도적 민심의 지지가 없을 경우 안정적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조국 흑서 저자 김경률 회계사를 만나고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되새기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윤 전 총장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든 정치 이념 세력을 아우르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윤 전 총장을 치켜 세웠습니다. 중도 민심까지도 다 아울러가지고서 굉장히 큰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해서 뭔가 큰 정치를 할 정치인이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 토대는 국민의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든지 원샷 국민 경선을 하든지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중도 진보 진영을 끌고 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정치 참여 선언전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윤 전 총장은 가수 나훈아 씨와 만남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따릉이나 지하철, 정치인들의 소탈한 출퇴근길이 요즘 화제죠.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출근 모습이 채널A에 포착됐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쌩쌩 달리고 있는 노란색 유치원 통학 차량. 확인 결과 이 안에 어린이는 없었고 현직 서울시 의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침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연세대학교 앞 도로. 유치원 통학 차량이 정체 차량을 피해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섭니다. 통학 차량에 어린이가 타고 있으면 전용 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유치원생이 타고 있을까? 15분 전 통학 차량이 출발한 장소입니다. 유치원 앞에서 차량 뒷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올라탑니다. 유치원 설립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 의원입니다. 삼선시 의원으로 서울시의회 부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이 유치원을 나와 도착한 곳은 서울시의회입니다. 아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 차량이 전용 차로를 달리는 건 불법입니다. 전용 차로 주행은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9일 전에도, 흐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전용 차로를 타고 서울시의회로 향했습니다. 김 의원이 타고 내리는 모습은 수시로 포착됐습니다. 채널A는 통학 차량을 탄 이유를 물었지만 김 의원은 타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업무상으로 우리 기사가 온 모양이네요. 직접 봤다고 하자 그제서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사실 어린이는 아니시잖아요. 예. 아니, 설립자로서 당연히 차도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출퇴근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데리고 와서 이 서류 주어서 보낸 일은 있습니다. 그걸 출퇴근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왜 전용 차로를 이용했는지 묻자 운전기사 탓으로 돌립니다. 최종 차선을 제가 탄지 자체도 모르는데요. 그거는 다 기사님의 판단이란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김 의원은 통학 차량 이용 횟수는 5번 이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을 위한 버스 전용 차로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타고 있는 통학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한 점, 여기에 어린이 보호 표지판까지 붙이고 있었다는 점, 모두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김 의원의 유치원 차량 출근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김호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 의원이 어린이 통학 차량과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 아낀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김 의원의 통학 차량이 전용 차로를 달려 서울시 의회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 같은 시각 취재진이 교통법규와 규정 속도를 지켜 도착한 시간보다 14분 빨랐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이 받는 혜택을 이용해 출근 시간을 줄인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차량은 시내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전용 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통학 차량을 추월하면 법령 위반입니다. 모든 건 어린이가 차에 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 차량이 전용 차로를 지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어린이가 타지 않았는데 어린이 보호 표시를 하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습니다. 김 의원이 탄 통학 차량은 어린이 보호 표시까지 붙이고 있어 차량 운전자에게 하루에도 최소 1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용 차로를 어린이가 없이 통행하는 경우 또는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은데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 명의의 승용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는 김 의원을 태우고 간 건 맞지만 서류 심부름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용 차로 주행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광주 철거 현장 참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오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복잡한 원청과 재하청 계약 구조 속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어디 부서 압수수색하셨나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 전사실과 공사 및 안전관리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철거 공사 과정에 어떤 형식으로 개입이 됐는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각종 또 계약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고 있었는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백솔건설로 이어지는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었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광주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체계획서에는 5층 높이 아파트를 위층부터 철거한다고 했지만 위층을 그대로 두고 아래층을 먼저 철거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구청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신변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감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재개발조합 관계자 등 14명을 입건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문웅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을 상대로 자진 귀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지금도 공사 현장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광양시의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공사를 하다 담벼락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철골 구조물과 나무 판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담벼락 일부가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 공사장과 맞붙어 있던 주택의 담벼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건물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갈을 깔고 있던 50대 근로자는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숨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업자분들이 같이 이제 꺼내신 구조를 하신 거고요. 출혈 같은 게 있었고 의식하고 이제 호흡이 약했고. 인근 주민은 어제 담벼락 주변을 드릴로 파내는 작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안이 약해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사 초기부터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밑에 쪽부터 때려 부숴가지고 이렇게 내려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지금 참 안전관리를 해달라 그러는데 안전관리가 안 됐죠. 경찰은 현장 근로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자, 신용카드 혜택 중에 캐시백 제도가 있죠. 카드를 쓰면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건데요.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합니다. 7, 8, 9월에 카드를 많이 쓰면 그 많이 쓴 만큼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박지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쓰면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꺼내들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국민 재단 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일정 비율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당정이 논의 중인 환급 비율은 최대 10% 수준. 만약 2분기에 100만 원을 쓰고 3분기에 20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100만 원 중 10%인 1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받게 됩니다. 환급 계산 땐 어디서 썼는지 따지지 않지만 돌려받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은 제한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노래방 같은 유흥업종,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사용 제한을 논의 중입니다. 당정은 연말정산 새해 공제와 달리 소비로 바로 이어지는 정책인 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금이 더 거쳤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요즘 카드 많이 쓰고 하니까 도움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대형마트 쪽으로 많이 가니까 중소상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모든 국민을 대상하는 것보다도 좀 삶의 질이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주는 것도 좋죠.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차 추경안 편성을 끝내고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요. 반기는 근로자도 많지만 일손 딸리는 사업장이나 추가 근무 수당이 줄어드는 근로자들 불만도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진도의 한 김치 제조 공장. 김치 있고 일본 김치 있어요. 맞춰서 드리세요.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국산 김치 주문이 크게 늘었지만 업체 측은 고민입니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다음 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돼서입니다. 비시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성수기가 다가올 때는 이제 좀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죠.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하루에 소위 8만 원, 10만 원 하던 일당 자체가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낙관하며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신규 채용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저시급으로 한 명을 고용을 했을 때 실제로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은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이 되죠. 이제 많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러면은 접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거죠. 52시간 이상으로 더 근무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밤낮으로 일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정부는 특별 연장 근로 등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인력난이 극심한 영세업체들이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정착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집값이 급등하며 같은 비율로 오르는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서울 지역만 4,000개가 넘는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300만 원대 월세부터 수억 원대 매매까지 다양합니다. 판매자가 직접 올린 매물을 고른 뒤 안심번호로 연락해 실물을 살펴보고 둘이서 조율해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기본 권리 분석은 제공하는 만큼 계약 때 인근 중개업소 대필만 받으면 중개 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만약에 8억이면 4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비싼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거래는 너무 위험할 것 같고 부동산에 대필이라고 해가지고 소정의 금액만 주면 이렇게 써주기도 한대요. 부동산 수수료 안 내고. 지난해 9월 기준 플랫폼에 등록된 직거래 매물수는 전년 대비 1.5배 늘었고 누적 조회수도 1.65배로 불어났습니다.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인중개사가 많게는 몇 천만 원씩 수수료로 가져가자 아예 중개사를 빼고 직거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사고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물건의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국내 1위 부동산 정보앱 직방이 3D VR을 활용한 비대면 집보기 서비스에 나서면서 공인중개사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서비스와 수수료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앞으로 플랫폼이 공인중개사를 대신하며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인기 차량은 지금 주문해도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이 큽니다. 신차 출고를 기다리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늘면서 같은 차인데 중고차가 신차 가격을 앞지르는 현상까지 벌어진다는데요. 안건우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라는 SUV입니다. 파란색이네요, 근데. 예, 파란색은 잘 안 찾으시죠? 예전에는 많이들 가렸어요? 많이 했는데 그 민감도가 좀 최근 들어 점점 좀 연해지는 것 같아요.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신차 주문을 넣어도 인도까지 넉 달은 걸리는 상황. 신차가 얼마고 이건 지금 가격이 한 얼마 정도 차이나요? 신차 출고가는 이 차가 4,370만 원. 근데 현재는 온라인 금액은 4,170만 원. 그러니까 신차가 대비 정확히 200만 원. 싼 거예요? 네. 거의 신차 가격이네요? 그렇죠. 감가되는 금액이 뭐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보통 수입차는 한 1,000만 원까지 가는데 최근 들어 이제 품귀 현상도 있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일부 차종들은 심지어 신차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제로 요즘 잘 나가는 몇몇 인기 차종의 경우 중고차가 신차보다 100만 원 넘게 비싸게 팔리는 가격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한 2-3명 정도 예약 걸려 있으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배 이상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빨리 받고 싶어하는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보릿고기로 지난달 현대차 생산량은 4월보다 16.7%, 기아는 26% 쪼그라든 상황. 현대차는 오늘도 소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는 생산 차질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인기 차종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묘지 대신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산을 깎아서 비싼 돈벌이 장소로 이용되는 사설 수목장 시설들이 있습니다. 결국 유가족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데 현장 카메라 이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인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식 1위로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이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수목장. 자연림이 아닌 인공 추모공원이 조성돼 있고 한쪽에선 산을 깎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평범한 숲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자연 상태의 수목이 우거져 있고 숲풀이 우거진 임야예요. 이곳은 지난 2011년 한 종교시설이 수목 장림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종교시설 수목장의 경우 허가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고 기존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산을 깎아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시청에서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공사 중지 명령을. 제가 보니까 계속 포크레인이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덤프 트럭이 2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종교시설의 신도와 가족들에게만 분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값비싼 돈을 받고 사실상 상업용 묘지로 운영한 겁니다.
허가를 받은 종교시설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간판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신교회를 폐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기름의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예수교 장로의 소속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텐트를 했습니다. 안성시는 이곳이 실체가 있는 종교시설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수목장 허가를 받기 수월하고 세금 면제 혜택도 받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 있었는데 인증도 안 돼요. 저희가 정례 조사할 거예요. 수목장 측에 그 사용자 명단하고 신도 명단하고 다 요청을 해놨거든요. 경기도의 또 다른 수목장. 이곳 역시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도가 아니어도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좀 많이 안치가 모셔진 상태여서 현재는 이제 700만 원에 모시는 자리부터 가능하세요. 6분 이상 모시는 자리가 있는데요. 1,300만 원 이상으로. 서류상엔 운영 주체가 교회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 묘지관리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기서 운영할 때 위탁을 맡겼거든요. 맡겨서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수목장 역시 산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19년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명령 내려줘서 여부년도 같이 복구하셔야 돼요. 사법조치, 행정조치 같이 진행될 것 같아요. 민간 수목장들은 이처럼 묘지로 꾸며놓고 겉보기에도 묘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정식 허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이 적발되면 언제든 수목장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유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이서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첫 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인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권은 남아있어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 구민에게 전통주 등 명절 선물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석방되지 않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난 4월 이스타항공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명절 선물 비용을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이 출국 금지를 신청할 때 적은 이 사건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번호였죠. 이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번호를 적으라고 아이디어를 준 사람을 한 명 지목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핵심 간부입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를 적게끔 제안한 걸로 지목한 사람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입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김태훈 당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비서관과 통화한 직후였습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태훈 과장이 임신회사 번호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서울 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는 가짜 사건 번호를 적은 건 이 검사의 핵심 혐의입니다. 이 검사는 독단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독단적으로 아니면 또 누군가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권 행위를 한 게 아닌 게. 김 과장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지난해 2월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법무부 검찰과장이 됐습니다.
검찰은 출국 금지 당시 김 과장 부서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가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김 과장의 관련 업무 전화를 피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검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김 과장의 해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스톤 연맹 때리기. 네.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요. 이 스톤 연맹이 뭡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맹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같은 편이라는 것 같은데 스톤 연맹은 왜 뭔가요? 네, 두 사람 다 이름에 석이 들어가잖아요. 석하면 한자로 돌석이 떠오르다 보니 영어로 스톤을 붙인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지자들이 만든 일종의 애칭인데요. 참고로 두 사람 모두 이름에 돌석자를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제목이 이 스톤 연맹 때리기라는 걸 보니까 두 사람이 뭐 공격을 받고 있나 보죠. 네, 이준석 대표와의 허니문 기간이 벌써 끝난 걸까요? 민주당의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인위적인 할당제가 아닌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당선되셔가지고 소위 능력주의, 여성 할당제 반대 이게 상당히 우리 사회에 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능력주의와 경쟁 원칙만으로는 공동체를 지킬 수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도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예 이준석 현상을 이모모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 소위 이모모 현상이라고 불리는 야당의 이 대변혁도 사실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분노를 넘어서서 바꾸겠다. 뭐 이름을 다 불러도 됐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이 이준석 대표 견제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총대를 메고 있는데요. 대선 경선 일정도 미리 앞서 나가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스톤 연맹의 또 다른 사람,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대선 출마할 거면 이제 견학은 그만 다니고 행동하라.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을 좀 하라고 했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 화법이 뚜렷하지 않고 국민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스톤 연맹을 향한 안팎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독일 국기. 무슨 얘기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스페인을 방문 중인데요. 청와대가 공식 SNS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원을 찾은 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닌 독일 국기를 올렸습니다. 네, 한번 국기 볼까요? 네. 독일 국기와 오스트리아 국기는 이 색깔이 전혀 다른데요. 네, 일부 누리꾼은 오스트리아가 알면 좀 짜증낼 듯 청와대 공식 계정이 국기를 틀리게 입력하는 게 말이 돼요 등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오스트리아 국기로 수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G7 정상회의 사진을 잘못 올렸다고 지적한 게 이제 불과 이틀 전인데요. 네. 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이었죠. 정부 공식 SNS에 남아공 대통령을 자른 G7 회의 사진을 올려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언론이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고 지적했고 바른 지적으로 본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는데 다짐이 무색하게 곧바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있어요. 지난달 국제행사 개막식 때 서울 대신에 평양 위성 사진을 쓴 적도 있었죠. 네, 국제 망신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바꿔서요. 이 강대국이 실수라면서 태극기를 잘못 올리고 우리 대통령을 빼버리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교사들과 다르지 않게 아이들과 밀접한 시간을 보내는 방과 후 강사들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녀 백신을 찾아 나선 강사들의 사연, 이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있는 이진욱 씨. 초등학교 1, 2학년도 맡고 있지만 돌봄 교사들과 달리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어제부터 화이자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방과 후 강사들은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실시되는 7, 8월 교직원 접종에도 방과 후 강사가 포함될지 불확실합니다. 강사들은 불안감에 자녀 백신을 맞기도 합니다. 혹여나 감염돼 학생들에게 전파하게 될까 우려하는 겁니다. 저는 맞았어요. 저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제가 만약 확진자면은 다 자가격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선 접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거라도 못 맞으면 지금 자녀 백신이라도 맞을 생각인데.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 강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질병청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의심하며 재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우한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확진자가 없다며 마스크를 안 쓴 10,000명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 장면을 사공성근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캠퍼스 운동장을 빽빽하게 채운 인파. 관중석에도 사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주말 우한에서 열린 대학교 졸업식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이 서로 학사모를 씌워주고 가족들과 기념 촬영도 합니다. 대규모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는 11,000명이 넘습니다. 졸업생 일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해 철저한 거리 두기가 지켜졌던 지난해 졸업식과 달리 올해 졸업식에는 활짝 웃음꽃이 폈습니다. 지난해 졸업식을 하지 못한 2,200여 명도 캠퍼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去年因为疫情的原因，我们可能就错失了这样的一个毕业典礼。然后今年学校呢，就又把我们的往届生又邀请回来了。对，我就觉得非常的感动。 지난달 노동절 연휴에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0,000명 넘는 인파가 음악 페스티벌에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다닥다닥 모인 사람들 대다수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의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 우한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 제기되는 코로나19 유출설을 밝히려고 재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연구소의 박쥐바이러스 전문가 스정리 박사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상이 무고한 과학자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경비원들이 하루아침에 무더기 해고 통보를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700명 넘는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다행히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경비원들 이야기를 이민준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는 경비원 홍노유 씨. 주민에게 배달된 택배 상자 정리까지. 땀은 나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기쁨에 힘든 줄 모릅니다. 홍 씨에게 해고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온 건 지난 4월. 물결 표시에 이모티콘까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경비업체를 바꾸면서 기존 업체 경비원 16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된 겁니다. 이틀 남겨놓고서는 해고 통지를 받아가지고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역장이니까 할 수 없지 뭐. 4년 넘게 경비 일을 해온 노득기 씨도 해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나 좀 비참한 것 같아서 내가 왜 자르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 씨와 홍 씨 등 경비원 6명이 해고 이유를 밝히라며 집회에 나섰고 입주민도 호응해 730여 명이 해고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 이런 처우를 받는 것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청이 중재에 나섰고 새 경비업체가 복직을 희망하는 6명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 경비원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일터를 찾았지만 경비업체가 바뀔 때마다 경비원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경비원을 채용할 때 계약 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 보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입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유일하게 기댈 곳입니다. 경비도 16명 구해주시기까지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비들한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자녀 양육을 안 한 부모는 상속을 못 받게 하자는 이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 나쁜 부모 상속 못 받게 될까요? 짚어봤습니다. 20년간 교류가 없었던 구 씨의 친모, 소송에서 구 씨 유산 40%를 가져갔죠. 우리 법의 상속 순위는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순인데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못 받는 결격 사유도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한 경우고 양육 안 한 부모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법무부 개정안 핵심은 상속권 상실 제도인데 부양 의무를 위반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누구는 자격이 없습니다. 청구해서 판단을 받는 거죠. 갑자기 숨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입법을 호소해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 구제에 부족한 면이 있어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상속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한다? 현실적으로 권리 구제에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법무부안과는 다른 구하라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에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넣자는 게 법무부안과는 다른 점이죠.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헌법재판소도 기존 법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부양 의무 이행이 상대적이고 또 법적 분쟁이 빈번할 수 있다는 논의 끝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죠. 실제 법 개정까지는 국회 심사가 남았는데요.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까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인도에서 땅에 구멍이 생기며 자동차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멕시코와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뭄바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이 앞부분부터 서서히 사라집니다. 땅속 큰 구멍은 결국 차량을 집어삼키고 높게 차오른 물에서 거품만 솟아올라옵니다. 다행히 차량 안에 탑승자는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깜짝 놀라 달려온 차주는 손쓸 틈 없이 차량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속 13m 아래로 사라진 차량은 물을 퍼낸 뒤 중장비로 견인됐습니다. 차량이 빨려 들어간 곳은 과거 우물이 있었던 자리. 그 위에 아스팔트를 덮었지만 지난달부터 몬순 영향으로 비가 집중되자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차로에 들어선 차량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중국 장시성에서도 최근 내린 비의 영향으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는 행인들의 도움으로 구출됐습니다. 멕시코 들판에서 주변을 삼키며 면적을 넓히던 싱크홀은 주택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싱크홀을 채우고 있는 지하수의 침식작용은 멈추지 않고 가장자리 균열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당국은 싱크홀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유로 2020 조별리그 최고의 빅매치 프랑스와 독일전을 앞두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모터가 달린 낙하산이 관중석을 아슬아슬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노란색 낙하산이 전선과 부딪히며 휘청거립니다. 중심을 잃고 관중석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했습니다. 착륙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의 파편이 떨어져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모터까지 달린 낙하산이 관중석으로 떨어졌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Bien plus grave que ça. Quant à nous sur le banc avec Guy, bon, on s'est réfugié un peu. Bon, j'ai une petite bosse parce que j'ai tapé un peu. 석유를 몰아내자. 대회 후원사 중 탄소 배출이 많은 자동차 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가장 관심이 쏠리는 프랑스 독일전을 노렸습니다. 그린피스는 SNS에 기술적인 실수였다면서 부상자 발생에 사과했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 일어난 사고라 빅매치는 무사히 열렸습니다. 유럽 최강팀끼리 치른 팽팽한 대결에서 프랑스는 독일의 자책골 덕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13일 덴마크 에릭센은 심정지로 쓰러진 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제는 관중이 관중석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지는 등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열린 유로 2020은 각종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새하얀 구름,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죠. 이렇게 쾌청한 하늘이 드러난 서쪽 지역에서는 날씨 오늘만 같았으면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반면 동쪽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졌고요. 오늘 밤까지도 5mm 안팎의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과 대전 25도, 대구는 24도로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금요일 전국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과 함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면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제7공시 대표로 됐습니다. 강철! 저희 채널A 강철 부대에 출연하는 707 특수임무단 9호입니다. 이 9호를 듣고 정치권이 떠올랐습니다. 여야 새 지도부 행보만 보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청년을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공존을 외칩니다. 이젠 말이 아닌 논리가 아닌 행동과 결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구태 정치에 익숙한 이들의 방해도 있겠지만요. 오늘의 한마디는 특전사의 9호로 바치겠습니다. 안 되면 대결아!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